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짚어볼 이슈는 국민의 일상, 법적 공정성과 직결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가석방 확대 이슈인데요.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나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로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 한 달에 1,300명이 넘는 수감자가 더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시설이 현재 과밀 현상이 정말 심각해서 가석방 숫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지난 9월에 가석방 인원을 30% 가까이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한번 내년에 또 30%를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건데요. 이게 정말 불가피한 행정 조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많으면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게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수용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풀어주겠다? 이런 주장은 범죄를 저질러도 물리적인 공간적 한계가 있으면 계속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법의 존재 자체를 법무부가 스스로 부정을 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가석방이 있고 사면과 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워낙 말이 많이 나오고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석방의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씨까지 지난 그 8.15 사면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되고 얼마나 많은 파동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윤미향 씨를 사면한 거는 지금까지도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면은 이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다 사실상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판받지 않으면서도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혹시 그 사람들이 추후에 정치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냥 쓱 복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 실무적인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금 적시된 사건들을 지금 판단을 받아서 수감이 된 건데 함구를 했단 말이죠. 당연히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풀어주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석방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수용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용시설을 좀 늘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세금 절감 때문에 이렇게 가석방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자리가 부족하다고 돈이 든다고 이렇게 해서 범죄자를 형량보다 가볍게 가석방 시켜서 조기에 내보내는 게 과연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괜찮은지. 네. 이렇게 급격하게 30% 이상씩 증가하는 그 방안이 발표가 되면 지금 사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이 야, 어차피 들어가도 가석방 되기 쉽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가석방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 때 잠시 그러긴 했습니다. 네. 그 안에 코로나가 발병되니까 가석방을 많이 시켜주긴 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수용시설 부족은 지금 수용시설 짓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태백도 있고 창원도 있고. 세금 절감 명분은 만약에 이 가석방 되신 분들이 또 다른 재범 가능성에 휩싸여서 범죄를 또 발생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그 연구가 충분히 있었냐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또 그 사면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사면된 사람 중에 윤미향 조국 말고 요즘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재수의 변호인이에요. 전재수의 변호인이, 그분이 법무부 차관까지 하신 분인데, 네. 법무부 차관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택시기사 폭행한 거를 숨기려고 블랙박스를 없애는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에 휘말려서 집행유예 선고형을 받고 변호사를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 사면복권되면서 변호사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재수의 변호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사회적 비판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가석방을 늘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용시설 부족 때문에 이 4명이 자는 방에 한 6명이 있던가 한 8명이 자는 방에 한 12명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징역살이 2년 동안 그중에 1년은 내가 좁은 방에서 지냈다. 힘들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상담이 왔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류의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간 오히려 호되게 좀 죄송한데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왔고 그 소송을 사법부가 보기에는 일부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인용을 해서 국가가 그 정도 한 몇십만 원 정도 혹은 많으면 100 몇십만 원 정도를 배상해주라 라고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30% 그를 추가로 늘리기로 한 거는 요거는 좀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시키고 싶은 인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특히 현재 수감 중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나 또 대장동 일당의 김만배 씨처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금만 버티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재판의 공정성이나 앞으로의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참 얼마나 재밌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당시만 해도 자백에 가까운 증언들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으로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자마자 바로 과거 진술들을 번복을 하고 사실은 검찰들에게 내가 회유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진상 규명을 하는 등 외려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사실 제대로 된 단죄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사권을 가진 정권 차원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루어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 상황에 한 발 더 나가서 가석방까지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그리고 봐주기 지금 재판 그리고 봐주기 지금 가석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치를 총체적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가석방이라는 게 가석방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심의 기구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안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30%를 확대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지시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상 이제 가석방 제도를 대통령 지시에 종속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지금 가석방을 하는 30% 확대를 하면 사실 그 가석방 기준이 지금도 있습니다. 형기에 얼마를 살아야 되고 재범 가능성이 안 돼야 되고 이러한 건데 그러한 인원이 30%가 채 안 될 때는 가석방에 대한 기준을 낮추겠죠. 가석방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서 형기를 원래는 70%를 살아야 되는데 70%가 아니라 형기 자체를 20%만 살아도 가석방 가능하게 해주자. 재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산 상태를 보자. 돈이 많으면 범죄를 안 저지르겠지. 이러면 여기 딱 맞는 사람이 바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공범들 5명 합쳐서 7,800억이 있는데 또 무슨 강남에 어떤 남욱 변호사인가? 그분은 300억에 딴 상이 500억이 됐는데 내가 7천억이 있는데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펑펑 쓰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석방 요건이 되네요. 가석방 요건을 낮추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재산 없고 정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배가 고파가지고 절도형 범죄가 많이 쌓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못 배우고 무인 아이스크림 계속 털다가 계속 징역이 쌓여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가도 많고 재산도 없으니까 가석방 요건이 안 됨.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전 유죄가 되는 거예요. 김만배, 이화영 이런 사람들을 직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형량도 좀 살았으니 내보내 줍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석방 기준에 대해서 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 시설
인원 수용 시설 부족에 대해서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가석방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그만큼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한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국민 불안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좀 실질적인 대책이나 뭐 감시 체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지금 나온 게 없죠. 그리고 가석방이라고 하는 제도가 왜 존재를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구현의 차원에서 이 형량을 구형을 하고 선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막상 이 수감이 되고 나서는 교화가 되고 앞으로는 좀 재사회화가 돼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미리 형기를 마치기 전에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가석방이잖아요. 근데 그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그 전제는 교화입니다. 교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수용시설 부족하다라고 가석방을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처럼 존재하는 제도가 애초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 지금 이미 발상 자체가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처는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정치인들만 가석방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여러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총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뭐 감옥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이 어떤 범죄자들까지 다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들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피해자들은 단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 이 사람들이 출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충분히 이 교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증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정권이 그런 좀 부수적이지 아니죠. 본질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고려를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작정 우리 편 봐주기를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지 전 대다수가 후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조차도 국민적인 이런 법적 감정과 이 법에 대한 신뢰, 한목적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 도중에 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화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석방 대상자들은 형을 확정된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교도소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월 1,400명씩 나온다고 하는 거는 1년이면 한 18,000명 정도 나온다는 건데 그 정도 되겠죠. 그 18,000명이 나와가지고 투표권을 갖게 되면 다 이재명 편이 되는 거예요. 다 민주당 편이 되고 이게 2년이면 3만 몇천 명, 뭐 3년이면 또 해가지고 좀만 쌓이면 한 10만 명, 20만 명 될 건데 10만 명, 20만 명의 유권자는 서울시의 웬만한 그 자치구의 승패를 가르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그러한 인원이거든요. 자, 지금 민주당의 방식은 이겁니다. 한 손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투표권을 등에 얻었어요. 또 한 손에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등에 얻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부정선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실투표자 중에 교도소 출신 중국인 두 집단을 등에 업고 그리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지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지금 가는 것이냐. 제가 너무나 궤변일 수도 있겠는데 포퓰리즘적인 지금 가석방 확대다. 네, 표를 얻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2030들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 2030 등이 자라나서 4050이 되고 그렇게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갖고 갈 거는 2030은 우리가 못 꼬시겠다. 야 중국인은 꼬셔놨어. 외국인 꼬셔놨어.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도소에 투표를 안 하는 투표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몇십만 명이 있네. 야, 이 사람들을 다 우리 편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대통령이 웃으면서 화답했으니 저도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